상공유사에 대해서 제가 뭐 관심도 갖고 역주도 내고 뭐 책도 내고 여기저기 강의도 다녀봤지만 사실 강의를 상공유사 가지고 이렇게 10번 한 적은 처음이에요. 그런데 하여튼 상공유사 자체가 이제 내용도 다양하고 풍부하고 또 놀란 건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참 열심히 이렇게 들으셔서 오늘 들으니까 뭐 한 8분인가는 한 번도 안 빠지고 나오셨다고 참 대단한 거예요. 나도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만은 마지막까지 또 이렇게 처음에 시작할 땐 다들 한번 끝까지 해보겠다 하지만 사실 그렇게 끝까지 남아있는 분들도 단 뭐 한두 번은 빠졌더라도 대단하신 분들 같아요. 오늘은 대단원의 막을 이제 내립니다. 그래서 이제 삼국유사에 대해서 우리가 이련 스님에 대해서 또 삼국유사의 특징에 대해서 성격, 그다음에 삼국사기와 이제 비교도 해봤고, 거기 그걸 통해서 불교가 전래 수용 공인되는 거, 그다음에 그 이상세계 내지는 가상세계에 대한 메타버스와 관련돼서, 그리고 불교 문화유산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스님들 이야기 지난번에 이제 우리 했고, 오늘은 이제 삼국유사가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누차 얘기했지만, 삼국유사는 승려인 이련 스님이 지었지만 여기에는 불교에 대한 내용뿐만 아니라 역사에 대한 것도 있지만 유교적인 것 또는 도교적인 것, 토착신앙적인 것 이런 것도 이제 같이 있다는 거,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러한 유불선이 융화되어 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삼국유사의 내용 성격도 그렇지만 우리 문화 자체가 그런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삼국유사에서 담아낸 것이다. 근데 아까 이제 오래간만에 내 제자 만나서 얘기했지만 그 융합과 융화는 다릅니다. 융합은 여러 개가 하나가 되는 게 융합이에요. 융화는 예를 들면 유불선이 A, B, C가 따로 있으면서 또 어떤 지점에서 만나는 지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수학으로 얘기하면 집합으로 얘기하면 융합은 합집합이고 어떻게 보면 융화는 교집합적인 성격이 있는 거예요. 교집합. 그러니까 자기 건 그대로 있고 또 A, B, C가 각각 따로 있으면서 서로 만나는 지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가 되는 건 아니에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융합이라는 말을 많이 써서 그렇지. 그러니까 뭐 핸드폰 같은 거는 여러 테크닉이 융합된 거라고 할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사상은 하나로 되는 게 아니고 사실은 각자의 나름대로의 그 사상이 갖고 있는 특징을 갖고 있고 성격도 같이 이루면서 어떤 지점에서 이제 만나기도 하고 또는 어떤 한 사람이 유교적인 가치도 갖고 있으면서 내세에 대해서는 불교적인,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또 양생에 대해서는 도교적인, 이런 걸 한 사람 안에는 그게 뭐 융합되어 있다고 볼 수도 있지만 사상적으로는 이게 각각 자기 성격을 본질을 갖고 있으면서 필요한 부분에서 이제 이게 접변, 우리를 인류학에서는 문화 접변 현상이라고 그래요. 어컬츄레이션. 가장 아주 여러분들 쉽게 생각하는, 얘기할 수 있는 게 우리가 절에 가면 대웅전이 있지만 산신을 모시는 산신각이 있잖아요. 이런 게 이제 일종의 문화 접변 현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오늘은 좀 그러한 유불선 융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그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지만 제가 최근에 사유의 충돌과 융합이라는 책을 냈습니다. 거기서 이제 유불선이 이제 융화되는 지점에 대한 언급들을 중국의 고전, 한국의 고전, 그다음에 일본의 고전을 통해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 중국은 그 정관정요라고 그래서 중국의 역사상 가장 위대했던 시기를 당태종 때라고 그래요. 근데 당태종 때의 연호가 정관입니다. 정관지치라고 그래요. 중국에서 중국 사람들한테 가장 위대한 임금 그러면 이제 한나라 때 무제를 들어요. 왜? 영토를 많이 넓혔어요. 물론 당태종 때 영토를 많이 넓혔습니다. 근데 영토 넓힌 그 플러스 그 내적 시스템을 이제 갖춘 게
사실 중국 문화라고 얘기하는 게 우리가 보통 한문화라고 하지만 진나라 때 처음으로 통일이 됐지만 진나라는 몇십 년이 또 망합니다. 그다음에 한이 전한 후한 합쳐서 400년 이상 하면서 이제 중국의 진짜 문화를 이제 반석 위에 올려놨다 할 수 있죠. 근데 이거를 정말 시스템화한 거는 당태종 때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 당태종 때 당태종이 신하들과 당태종이 정치를 잘한 중요한 이유는 신하들과 소통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태종은 항상 무슨 문제가 있으면 신하들한테 물어보고 토론하고 듣고 시행하고 그거를 후대에 오궁이라는 사람이 이제 남겼어요. 이 오궁은 원래 어떤 당태종 때 사람이 아니고 측천무 때 사람이에요. 근데 측천무가 중국 역사상 당나라도 당나라지만 중국 역사상 최초가 아니라 하나밖에 없어요. 여성 황제예요, 여성. 네. 근데 이때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았습니다. 그걸 오궁이 보면서 앞으로 황제들은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당태종 때에 그러한 소통을 잘했던 그런 것들을 모아서 책을 낸 게 있습니다. 이걸 정관정요라고 합니다. 정관 때 정치의 요체. 네. 정관 지치가 왜 이렇게 잘 됐나? 그래서 이제 좋은 것들을 모아놓은 책이 정관정요예요. 이게 여기서 이제 주로 취급하는 거는 통치술이기 때문에 유교에 대한 얘기가 많습니다만 거기에도 불교와 도교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귀절을 따다가 여기 내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텐데 그걸 한번 음미해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의 당나라에 유학 갔던 최치원이 가서 이제 과거에 합격하고 그 다음에 이제 현감도 하다가 현의도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고병 해남절도사 고병에 이제 종사관을 4년 하는 동안 지은 책 글들을 모은 책이 있어요. 개원필경집이라고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텐데 책 이름은 개원필경집이 아니고 개원필경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학교 배울 때는 개원필경집으로 배울 텐데 책 이름 자체는 개원필경이에요. 거기에 나온 이제 글들 중에서 그리고 최치원이 이제 귀국을 해서 신라 돌아와서 그 선사들의 비문을 남깁니다. 그 비문이 아주 명문들이 있어요. 그걸 사산비명이라고 그러는데 그 사산비명에서 또 이런 유불선과 관련된 거. 그 다음에 이제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에서 이 유불선 융화와 관련된 귀절들을 한번 우리가 음미해 보면서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일본은 이제 일본 서기가 일본의 역사, 고대사를 쫙 모아놨는데 6세기 이전까지 일본 서기는 사실 신화 전설이 많아서 사료적인 신빙성은 없습니다. 그러나는 그 뒤에 거는 이제 믿을 만하다고 이제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일본 서기를 가지고 한번 음미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뭐 많이 들어본 얘기도 있겠지만 아마 이렇게 원자료를 보는 거는 뭐 나름대로 곱씹어 볼 필요가 있고 그거 끝나면 이제 유불선이 지금 우리 현실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몇 군데를 말씀드리면서 우리가 현재 사상적인 어떤 융화 현상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한번 되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정관정요 권3의 택관편인데 택관편이라는 거는 관료를 선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관료가 어떤 관료가 돼야 되냐 6가지를 들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들으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유교적인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정관정요는 일종의 통치술이에요. 통치술. 제왕학이라고도 합니다. 제왕학. 그러다 임금의 입장에서 통치하는 그런 제왕학이기 때문에 굉장히 유교적인 측면이 강해요. 어떻게 보면 유교 중에서도 충효,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충효적인 측면이 여기서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이게 숭유학편인데 숭유학편이라는 건 유학을 숭상하는 편이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제왕학이기 때문에 통치 입장에서 충효 사상을 강조하기 위해서
유교를 이제 굉장히 숭상하는데 여기서 이제 이걸 보면 이 당태종 이전에는 공자와 안연을 공자를 선성으로 하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의외로. 그 이전에는 주공을 선성으로 삼은 걸 알 수 있어요. 태종은 이제 주공이 아니다. 이제 중국 역사에 보면 문무주공이라고 있어요. 요순우탕, 요임금, 순임금, 우임금, 탕임금, 문무주공. 문무주공이 유학에서 당시에 사실은 한나라 때 숭상했던 거예요. 한나라 때는 공자와 맹자가 아니죠. 근데 중재하고 당태종은 공자와 안연을 오히려 이렇게 숭배합니다.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통치 이데올로기로서 이제 사용하는 거라고 할 수가 있어요. 당나라에서 불교와 도교가 굉장히 발전했어요. 특히 도교는 원래는 민간 신앙이었는데 이게 이제 종교화 됐지만 이 당태종 그 이연 다 이씨 집안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사람들이 한족이 아니에요. 근원 올라가면 약간 부파민족이에요. 그래서 한족한테 우리가 한족이라는 걸 보일 필요가 있어가지고 노자가 도덕경을 지은 노자가 이이예요. 원래 이름이. 그래서 우리의 원조는 노자다. 그러면서 도교를 국교로 했어요. 국교로.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승려나 도사를 굉장히 이제 극진히 우대했는데 어느 정도냐 하면 자기 애인데 자기 아들이 만약에 승려나 도사가 되면 그 자기 아들에게 아들인 승려나 도사에게 부모가 절을 했단 말이에요. 그 정도였어요. 근데 이제 태종은 그건 안 되겠다. 부모는 부모다. 아무리 승려가 되고 도사가 돼도 그래서는 안 된다. 이게 이제 바로 아까 얘기했던 충효 사상을 강조하는 겁니다. 근데 이 강조하는 이유는 사실은 임금이 이전에는 황제가 승려나 도사에게 절을 했어요. 또 그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뭐죠? 그러니까 사실은 부모에게 해서는 안 된다. 부모의 도리를 따르라. 그 얘기는 효를 강조하면서 뭐를 강조하는 거죠? 충을 강조하는 거예요. 이거는 부모를 존대해야지 하면서 은근히 임금을 존대하는 거예요. 충효 사상은 하나로 갑니다. 왜냐? 이게 하이라키 구조에서 가정은 가부장적으로 그 가부장적 질서 위에서 이제 맨 꼭대기 하이라키에 황제가 올라가는 거죠. 자, 근데 하여튼 이 대목을 보면 이 이전에 아무리 자식이라도 승려나 도사에게는 예를 갖췄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갖추지는 않지만 도교, 불교, 유교가 다 존중되고 있는 걸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건 정벌편인데요. 이거는 뭐냐면 그 당태종이 고구려를 정벌하러 갔다가 실패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때 원로 대신에 방어령이가 그러면 안 됩니다. 말리는 거예요. 말리는데 그때 써먹은 방법이 뭐냐? 노자를 들먹입니다. 노자. 이게 노자의 도덕경에 나오는 얘기예요. 만족할 줄 알면 치욕을 당하지 않고 멈출 줄 알면 위태롭지 않다. 도덕경에 굉장히 중요한 삼국사기에도 어떤 대목이 이게 나와요. 을지문덕이 써먹었던 것도 있습니다. 을지문덕 장군이.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황제를 설득하면서 뭘 써먹는 거예요? 노자의 도덕경을 이제 써먹고 있죠. 이것은 그만큼 황제도 그렇고 신하들도 노자의 도덕경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아까는 유교를 중요시하는 걸 봤는데 여기서는 도교를 중요시하는 것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관정연은 기본적으로 정치의 요체이기 때문에 유교적인 통치술이 굉장히 강조된 부분이 있어요. 그렇지만 거기에도 불교와 도교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시하고 있는 것을 편리는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한국으로 와서, 이건 이제 중국이 그렇다는 걸 이제 정관정연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고, 한국의 경우 어땠는가? 이제 그 7세기, 8세기, 9세기, 소위 말하는 우리가 통일신라 때 어떠한 상황이었는지를 알 수 있는 당대 자료는 사실 최초원 거밖에 없어요. 삼국사기나 삼국사는 잘 아시다시피 고려 중기나 후기에 쓰여졌기 때문에 신라 당대 건 아닙니다. 근데 최초는 당대에 그 중국에 가서 종사관도 하면서 남긴 자료들이 남아있고 또 돌아와서 선사들의 비문을 남겼기 때문에 아주 당대 자료로서 아주 중요한 자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난낭비서라는 건 뭐냐면 최치원이 난낭이라는 화랑의 비문을 썼어요. 근데 그 비문은 없어졌고 그 서문만 삼국사기에 남아있어요. 삼국사기에. 거기에 이제 나라의 현묘한 도가 있는데 그걸 풍류라고 그런다. 이게 풍류도예요. 이게 결국은 이제 화랑도에 해당하는 거죠. 근데 화랑도의 사상적인 내용이 뭐냐? 삼교를 포함한다. 이 삼교는 유불선입니다. 그래서 포함하고 군생들과 접하여 교화를 한다. 그러면서 집에 들어와서는 효도하고 밖에 나가서는 충성한다. 이 충효사상, 이 유교적인 거예요. 노나라 사구는 뭐냐면 공자가 노나라의 사구라는 관직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노나라 사구라는 건 공자입니다. 그 다음에 무의지치, 무의자연, 이걸 얘기한 거는 노자인데 노자는 주나라의 주사라는 관직을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악업을 짓지 않고 선행을 받드는 거. 이 주권태자라는 거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을 얘기하죠. 여기 사실 우리가 삼교가 융화되어 있는 거를 아주 정확하게 표현한 대목은 이 대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유불선 또는 유불도 삼교 융합, 뭐 융화, 이런 얘기를 이제 바로 이 자료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화랑도는 이게 유교적이면서도 불교적이고 또 도교적이고 토착신앙적인 이게 이제 아우러져 있고 이 전통이 우리나라 어떻게 보면 사상의 흐름에 아주 중요한 전통으로 이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다가 이제 근대에 와서 소위 동학이라는 게 유불선을 또 이렇게 아우르려는 그런 흐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고려 때는 불교가 아주 강하고 유교와 도교가 따라갔다면 조선시대에는 유교가 강하고 그렇지만 또 불교나 도교가 또 민간에서는 또 나름대로 뿌리내리고 있고 이제 그런 측면을 우리가 그래서 어느 하나만이 아니고 유불선이 항상 이렇게 다만 그 중심 내지는 그 강도가 어느 게 더 중점이 있느냐의 차이지 기본적으로 우리는 이런 여러 사상과 문화가 이제 다양성 있게 융화되어 있는 게 우리 전통이라고 한다면 그 전통이 시작되는 지점이 바로 이 풍류도고 그걸 잘 나타내준 자료가 난낭비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상원 황록 제사라는 건데요. 제사라는 건 뭐냐면 제입니다. 제. 제인데 상원, 이건 도교적인 제사예요. 도교에서는 상원, 중원, 하원, 1월 15일, 7월 15일, 그 다음에 10월 15일 세 번 큰 제사를 지냅니다. 이 상원은 정월 보름에 하는 거예요. 초제, 이게 이제 도교 제사죠. 그래서 이거를 최채원이 졌는데 이걸 지게 된 이유는 회남절도사가 이 고병이 원래는 제를 지낼 때 이제 일제 초원관인데 그럴 때 이제 제문을 읽어야 되는데 그 제문을 최치원이 쓴 겁니다. 그래서 최치원이 자기가 썼기 때문에 갖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걸 이제 글로 남긴 거예요. 이거 보면 최치원은 도교적인 제사의 제문도 썼다는 걸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그 절에서 제사하는데 거기에 이제 그 고병 회남절도사를 대신해서 또 제문을 썼어요. 아까 건 도교적인 거고 이건 불교적인 겁니다. 도교적인 제사나 불교적인 제사 다 최치원이 썼어요. 근데 사실은 이걸 쓰라고 한 사람은 고병입니다. 고병은 불교 신자기도 하고 또 뭐예요? 도교 신자기도 한 거예요. 그리고 최치원은 도교적인 이해, 불교적인 이해가 다 돼 있는. 네, 이거는 그
대운사라는 절의 중창을 하는 모형문이에요. 모형문. 근데 이 절을 중창하는데 최치원이 왜 이걸 썼나? 그건 이제 고병이 시켰으니까 쓴 거죠. 근데 거기서 이제 딱 이 말이 나오죠. 종교는 셋으로 나뉘는데 그리고 불교는 그 중에 하나다. 유불선 중에 하나다 이거죠. 여기서 아까 그 우리가 풍류도 난낭비에서 본 그 세 가지 이게 여기도 똑같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러한 우리는 이제 풍류도가 유불선이다 얘기하지만 중국에서 이미 당나라 때 이 시기에는 유불선이 이렇게 융화되어 있는 이런 걸 볼 수 있고 이 시기에는 사실 동아시아가 대부분 그런 측면이 있었다는 것을 나중에 이제 일본 서기를 보면 더 알 수가 있습니다. 앞에 거는 천왕원이라는 절의 중창을 하는 것을 모현한문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도관은 도교의 사원이에요. 자국궁이 뭐냐? 노자의 사당입니다. 노자의 사당이고 여러 궁관은 뭐냐? 도관이에요. 도관. 그러니까 우리가 사찰에는 부처님 모시고 하는 사원이 있고 그다음에 유교에는 이 공자님 모시는 사당이 있듯이 도교에는 이제 노자를 모시는 도관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모연을 하는데 이제 그 새로 중창하려면 기와도 있어야 되고 목재도 있어야 되고 인건비도 있어야 되고 이런 걸 이제 요즘 말로 모연하는 모연문인데 아까는 절, 이번에는 도관. 그러니까 고병이나 그 밑에 있는 종사관 최치원이나 다 절 짓고 도관 짓는데 다 나름대로의 그 기여를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여태까지는 중국에서 종사관 하면서 썼던 내용이고, 이제는 이제 귀국을 했어요. 이제 왜냐면 최치원이 귀국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이제 그 자기가 모시던 종사관, 고병이 도교에 너무 심취해가지고, 결국 파직돼요. 그리고 이제 죽게 돼요. 그래서 이제 최치원이 귀국을 합니다. 귀국을 했는데, 이제 최치원이 당나라에 가서 과거에도 급제하고 관직됐고 신라에 와서는 굉장히 승승장구하리라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그렇지 않습니다. 왜? 최치원은 육두품이기 때문에 신라의 요직은 전부 누가 차지하고 있었죠? 진골귀족들이 차지하고 있어요. 최치원은 지방으로 돕니다. 지방으로 돌아요. 네. 근데 이제 그러다가 이제 이 당시에 통일신라 때는 중대는 이제 오교라고 그래서 교종이 중심으로 한다면 이제 하대는 선종이 중심인데 이 선사들의 비문을 최치원이 쓰게 됩니다. 이 당시에 최고의 문장가니까. 이건 이제 진감선사 대공탑 비명은 어디냐면 여러분들 이게 좀 남아 있어요. 저기 쌍계사에 가면 지금 잘 남아 있습니다. 돌도 좋고. 근데 여기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불법이나 유학을 배우는 것은 필연적이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원광법사에서도 봤지만 승려나 유학자나 중국 가면 다 자기가 유학자로 해서 유학만 배우고 승려라고 해서 불교만 배우는 게 아니라 유교, 불교, 도교에 대한 이해를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런 얘기 나오죠. 불법이나 유학을 배우는 건 필연적이다. 요즘 말하면 필수 과목이에요. 필수 과목. 이거는 이제 낭의 화상 백월 보강탑 비명인데 이거는 저 성주사에 있습니다. 지금은 비는 없는데 그 비문은 남아 있어요. 비문. 근데 여기서 아주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자, 이거는 이제 그 최치원한테 그 비문을 쓰라고 그랬단 말이죠. 그랬더니 뭐라고 했냐면 심학자는 높고 구학자는 수고롭단 말인가. 심학자는 선승이고 구학자는 유학자예요. 나나 스님이나 다 중국 가서 공부한 건 마찬가지인데 스님 돌아가셨다고 그래서 나는 그냥 글만 쓰라고 그러냐 뭐 이런 이제 하면서 그러면 또 얘기를 하면 심학자가 덕을 세웠다면 구학자는 말을 남겼을 것이니 하면서
못 이기는 척 하면서 이제 쓰는데 사실은 나도 불교 알 만큼 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스님도 승려지만 유학에 대한 해박한 지식이 있듯이 나도 유학자지만 불교에 대해서 애지간히 공부했다. 이런 게 사실 숨겨져 있는 거죠. 다음에 이제 지증대사 적조타 비명은 저 봉암사에 있어요. 봉암사에. 근데 여기 표현이 아주 재밌어요. 표현이. 오상을 5방위로 나누어 동방에 짝지어진 것이 인이요. 유불선 3교에서 각기 이름을 세움에 청정한 경지를 나타내는 것이 불이다. 인심이 곧 부처이니 부처를 능인이라 일컫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니까 불교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뭘 통해서 하면 유교적인 가치를 가지고 불교를 얘기했어요. 그래서 부처님도 능인이라고 그랬어요. 원래 인은 유교적 가치잖아요. 능인. 이건 이제 유교적인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유교적인 입장에서. 그리고 거기에도 아까 나왔지만 유불선 3교. 이걸 항상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중국의 당나라 때 그 시기에 8세기, 9세기 때의 분위기였고 신라도 마찬가지다. 신라도 마찬가지다. 그 다음에 이제 대숭복사 비명은 선사의 비명은 아니고 숭복사라는 절을 세우는데 비명을 썼는데 이 절은 원래 절이 아니고 원성왕의 능이었어요. 원성왕의 거기 원래 이제 그 곡사라는 절이 있었는데 원성왕이 돌아가시면서 그 곡사라는 땅에다가 절을 집니다. 아주 왕릉을 써요. 왕릉을. 그러면서 곡사는 거기서 좀 떨어진 데다가 새로 크게 절을 집니다. 왜 그러냐? 절을 왕릉으로 하니까 왕릉을 하겠다니까 반대는 못하지만 거기에 대한 여론이 좋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불교계를 위해서 절을 기존에 있었던 곡사보다 더 크게 져줍니다. 이게 대숭복사거든요. 근데 그 원래 곡사, 조그만 절을 지을 때 거기를 주도적으로 한 사람이 최치원의 아버지예요. 최치원의 아버지. 그런데 이제 거기 원성왕릉이 글로 가면서 절은 없어지니까 이제 더 큰 절을 져주면서 그 절의 창건 비명은 아들인 최치원이 쓰는 거죠. 근데 여기도 보면 정치는 인으로서 근본을 삼고 예견은 효로서 우선을 삼는다고 한다. 인으로 대중을 구제하려는 정성을 보이고 효로서 어버이 높이는 법을 과양하며. 보면 이게 지금 절을 짓는 창건 비명인데도 유교적인 가치를 같이 여기에서 쓰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건 당대 자료고요. 이제 후대 자료인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에서 유불도에 대한 입장이 어떤가 이제 보면 삼국사기의 진도여왕조에 보면 이찬 김춘추와 그의 아들 문왕을 당나라에 보내 입조하였더니 당태종이 광록경 유영을 교회까지 보내 맞이하였다. 근데 여기서 이 김춘추가 당태종한테 굉장히 신임을 받게 됩니다. 신임을 받게 된 이유가 뭐냐면 그 지금 빨간 글씨는 아닌데 그 밑으로 내려면 춘추가 국학에 나아가 석정과 강론을 참가하고자 하니 태종이 허락하고 아울러 친히 지은 온탕비와 진사비의 비문 및 새로 편찬한 진서를 내려주었다. 이 얘기 무슨 얘기냐면 이 당태종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노자의 후손인 것도 강조하면서 도교를 국교를 하면서 또 불교는 또 신자로서 현장법사를 아주 많이 도와주지만 한편으로는 통치술은 유교를 했어요. 그래서 아까 주공이 아니라 공자를 받드는 그런 이제 숭유학 정책을 취했는데 김춘추가 그러니까 굉장히 촉이 좋은 사람이에요. 당태종이 그런 걸 알고 당태종한테 국학에 나와서 석전과 강론을 창간하겠다. 석전이라는 건 뭐냐면 공자에 대한 제사입니다. 공자에 대한 제사. 유교의 강론 듣겠다. 나는 유교적 가치를 존중하겠다. 그 얘기고 그 얘기는 당태종이
중국 당나라를 통치했듯이 나도 신라를 그렇게 통치하겠다. 이게 이제 장태종한테 아주 깊은 인상을 줍니다. 그래서 김춘추가 나중에 이제 결국 신라의 왕이 될 수 있었던 중요한 하나의 연결 지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김춘추는 유교만 또 중요시한 게 아니에요. 김춘추도 불교를 이제 중요시하죠. 자, 이제 요게 아주 재밌는 대목인데, 요거는 이제 삼국사기 보장왕조에 있는 대목인데, 이거는 이제 연개소문이 한 얘기예요. 연개소문이 한 얘기. 아까 최초는 신라의 사정을 우리가 볼 수 있었는데, 고구려도 마찬가지인 걸 알 수 있어요. 세 가지 교법은 솥에 세 발과 같다. 이렇게. 두 발만 있으면 넘어지잖아요. 그죠? 세 발이 있어야 이게 솥이 딱 안정돼요. 그래서 지금 유교와 불교는 고구려에서 융성하고 있는데 도교는 성행하지 못한다. 따라서 이것이 제대로 되려면 도교를 우리가 증진해야 된다. 거기까지는 좋은데 이제 이 연개소문은 도교를 너무 이제 강조했어요. 심지어는 어느 정도였냐면 절을 도관으로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알고 있는 열반종을 보덕스님이 고구려를 떠납니다. 그러니까 유교적인 가치, 불교적인 가치에 도교적인 가치를 해서 사당도 있고 유교적인 사당, 그다음에 불교의 절과 함께 도관을 짓는 자체까지 문제가 없는데 있었던 절을 도관으로 이제 바꿔버렸어요. 또는 스님을 도사로 이게 좀 과한 거죠. 이게 이제 고구려가 이제 멸망하는 사실 제일 중요한 이유예요. 나중에 이제 결과적으로는 연개소년의 아들 남생, 남건 얘네들끼리 이제 내분이 일어나서 이제 결국은 이제 망하게 되지만 그 이전에 이미 내분이 사상적인 분열이 있었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경우가 그 불교계의 그 당시 최고의 그 지도자인 보덕스님이 백제로 말명을 합니다. 그 자체는 불교계는 연개소문한테 등을 돌렸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등을 돌렸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 보면 말은 유불선이 같이 가야 되는데 하면서 하나만 이제 강조하다 보면 이런 문제가 생긴 걸 알 수가 있어요. 다음은 이제 이 모왕 쪽, 이건 백제 사정을 볼 수 있는데, 백제도 보면 절에 가서 향례를 행했다. 여기까지 좋아요. 그런데 궁궐 남쪽에 연못을 파서 물을 20열이나 끓여드리고 사방 언덕에 버드나무를 심고 물을 한가운데 섬을 만들어 방장성산을 조성하였다. 이건 뭐냐? 방장성산 아시죠, 여러분들? 방장, 영주, 복례, 이걸 뭐라고 그래요? 삼신산이라고 그래요. 삼신산. 그러니까 도교적인 이상향을 만든 거예요. 여러분들, 이 지금 남아있는 게 어디 있죠? 신라에는 남아있어요, 지금. 안압지예요, 안압지. 안압지가 이제 그 삼신산을 하나 만들어 놓은 건데, 근데 안압지는 언제 졌죠, 이거? 통일전쟁 하고 나서, 이기고 나서 진 거예요. 근데 백제는 통일전쟁 이전에 이게 이제 백제가 그만큼 외화내빈이었다라는 걸 잘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김유신에 대해서는 전에 한번 얘기했습니다만, 김유신은 화랑이었는데 김유신은 이렇게 천신신앙, 용신신앙, 그러면서도 또 불교에 대해서 미륵신앙, 그다음에 또 도교에 대한 이런 것들이 아주 착종되어 있는 인물인데, 맨 밑에 보면 석굴에 들어가서 하늘에 고하여서 맹세하고 있어요. 이때는 천신신앙이에요. 어릴 때는. 그러다가 이제 화랑이 되고 하면서 이제 미륵신앙을 갖게 되는데, 설총의 경우, 설총은 누구의 아들이죠? 원효 대사의 아들이에요. 원효 대사의 아들. 근데 여기도 재밌는 대목이 있어요. 삼국사기 설총조에 보면 불경에 해박하였으나, 이거는 이제 그 원효 스님에 대한 얘기고, 설총은 본래 슬기롭고 명민하여 나면서부터 도수를 알았고, 의외로 도수를 알았다는 거예요. 신라말로 구경을 읽어서 후학들을 가르쳤으며 지금까지도 배우는 이들이 그를 종지로 받도록 했다. 원효대사의 아들, 불교, 도수를 했다고 그러죠. 도교.
그다음에 유교의 종주로 이 설총이야말로 완전 유불도가 완전히 융화되어 있는 인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시간이 돼서 잠시 쉬었다가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